어르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역사 해설 시간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길고 복잡한 우리 역사를 아주 천천히 그리고 또박또박 옛날 이야기 듣듯이 재미있게 풀어드릴 해설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볼 분은요, 조선 최고의 성군이죠. 세종대왕을 만든 진짜 주역, 바로 위대한 국모 소헌왕후입니다. 우리가 세종대왕의 빛나는 업적은 참 잘 아는데 정작 그 뒤에서 평생 눈물과 인내로 가족을 지켜낸 왕비의 이야기는 잘 모르거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소헌왕후의 그 깊고 웅장한 삶의 궤적을 아주 큰 그림으로 그려가며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흥미로운 역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제가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옛날 조선시대에 자신이 살아있는데도 굳이 아내의 무덤 바로 옆에 내가 묻힐 짜기를 미리 파두고 준비했던 왕이 있습니다. 과연 누구일까요? 절대 권력을 쥔 왕조시대에 이건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전례가 없는 일이거든요. 도대체 왕비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 얼마나 깊었길래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이 호기심 가득한 질문에 대한 답, 오늘 해설의 마지막에 제가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눈물로 인내한 소헌왕후인데요. 왕비의 자리에 올랐지만 그녀의 시작은 참으로 끔찍한 비극이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남편의 아버지, 그러니까 시아버지인 태종이 내 친정아버지를 죽였습니다. 친정 가문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났고요. 역적의 딸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얼음판 같은 궁궐에서 남편을 마주해야 했던 겁니다. 이 숨막히는 상황에서 그녀가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겨우 목숨만 건진 친정 식구들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완벽함이었죠. 부지런하게 스스로를 경계하며 왕비의 도리를 다했다는 당시 기록처럼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고 제사를 모시고 궁궐 안주인의 역할을 완벽하게 해냅니다. 매일 밤 혼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삼켰을까요? 그렇게 인고의 세월이 흐르고 1422년 드디어 무서운 시아버지 태종이 세상을 떠납니다. 이때 소헌왕후의 간절한 소원은 딱 하나였겠죠. 억울하게 죽은 친정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해달라는 것. 그런데 남편 세종대왕은 아내의 이 소원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종 입장에서는 돌아가신 아버지 태종의 결정을 뒤집는 순간 자신이 왕위에 오른 정당성마저 흔들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내의 눈물보다는 국가의 기틀, 군주로서의 책임을 선택한 겁니다. 소헌왕후의 가슴에 또 한 번 커다란 대못이 박히는 순간이었죠.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 남편 세종의 낯선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헌왕후의 시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9라는 숫자가 보이시죠? 이게 무슨 숫자냐 하면요, 역사 기록에 남은 세종대왕의 공식적인 후궁 숫자입니다. 9명. 적지 않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세종은 궁궐을 거닐다가 마음에 드는 궁녀가 있으면 지위를 가리지 않고 곁에 두었습니다. 문서를 관리하는 사기, 수라상을 챙기는 상식 같은 수많은 궁녀들이 하루아침에 후궁이 된 거죠. 나 하나만 바라봐주길 바랐던 남편의 사랑을 그 수많은 여인들과 나누어야 했던 왕비의 속은 아마 까맣게 타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다 1425년에 참 기가 막힌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죄를 지른 사람이 17명이나 되는데 원칙을 중시하던 세종이 딱 2명만 콕 집어서 처벌을 내립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당시 세종이 아주 푹 빠져 지내던 소용홍 씨라는 후궁이 있었는데 그 후궁의 오빠가 무시당했다고 고자질을 한 겁니다. 총애하는 후궁 말 한마디에 법의 원칙마저 저버린 남편. 게다가 이때 소헌왕후는 5번째 아들을 임신해 몸도 무거웠을 텐데 그 배신감과 상실감이 오죽했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 참 놀라운 건 이 소헌왕후의 태도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난리가 났을 텐데 그녀는 오히려 그 연적들을 다 품어 안습니다. 심지어 후궁들이 낳은 자식들까지도 자기가 직접 배 아파 낳은 대군들처럼 똑같이 예뻐하고 보살폈다는 겁니다. 자신의 쓰라린 상처는 꾹꾹 눌러 참고 이 넓디 넓은 바다 같은 마음으로 궁궐 사람들을 대하니 당연히 궁궐 안팎에서 흔들림 없는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늘 참고 인내하던 그녀가 위기 속에서 빛난 진정한 국모로 어떻게 변신하는지 한번 보시죠. 때는 1426년 2월이었습니다. 한양도성에 어마어마한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수많은 집이 잿더미가 되고 사람들이 쓰러지는 엄청난 국가적 재난 상황이었죠. 그런데 하필이면 이때 최고 책임자인 세종대왕이 군사훈련을 핑계로 강원도로 훌쩍 떠나고 한양에 없었습니다. 왕이 자리를 비운 이 무방비 상태의 대혼란, 과연 누가 수습해야 했을까요?
네, 바로 소원왕후였습니다. 보고를 받은 그녀는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신하들 앞에 나서서 이렇게 불호령을 내립니다. 돈과 곡식에 있는 창고는 다 불타도 좋다. 하지만 종묘만큼은 무조건 기필코 지켜내라. 당시 조선사회에서 왕비가 신하들에게 직접 국정명령을 내리는 건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파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완벽히 해내며 조선에 뿌린 종묘를 화마에서 구해냅니다. 평소엔 한없이 부드럽고 헌신적이었지만 위기 앞에서는 이렇게나 결단력 있는 진정한 리더였던 겁니다. 네 번째 이야기, 세종이 가장 존경한 아내입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녀는 단순한 안주인을 넘어서 세종의 완벽한 정치적 동반자가 됩니다. 세종대왕이 남긴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나는 중궁이 하는 말이 항상 옳다고 여긴다. 어르신들, 세종이 아내를 얼마나 존경했냐 하면요. 소원왕후가 방에 들어오거나 나갈 때마다 절대 권력자인 왕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엄격한 조선시대에 남편이, 그것도 왕이 아내에게 이런 예우를 갖춘다는 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아버지 때문에 몹쓸 고통을 겪게 한 미안함, 그리고 어떤 흔들림 속에서도 내 곁을 든든하게 지켜준 그 고마움, 세종의 진심이 바로 이런 행동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1446년 소원왕후의 가슴에 맺혀있던 가장 큰 응어리가 풀립니다. 조정 대신들이 먼저 나서서 국모의 어머니가 아직도 노비 신분인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라고 건의를 했고 세종이 이를 흔쾌히 받아들인 겁니다. 수십 년의 기나긴 기다림과 인내 끝에 오로지 왕비 자신의 덕망과 지혜로 늙은 친정어머니와 동생들을 노비의 굴레에서 해방시킨 것이죠. 참으로 속이 뻥 뚫리는 통쾌하고 다행스러운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인가 싶지만 사람 일이 참 마음대로 안 되죠. 다섯 번째 이야기, 끊임없이 속 썩이는 자식들 이야기입니다. 맏아들 문종의 며느리들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첫 번째 며느리는 남편 사랑 한번 받아보겠다고 궁궐 한복판에서 괴상한 주술을 부리다가 쫓겨납니다. 그럼 새로 들어온 두 번째 며느리는 좀 나았을까요? 웬걸요, 허구한 날 술에 취해서 행패를 부리고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치더니 급기야 궁녀와 눈이 맞아 해괴한 스캔들까지 일으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건 소원왕후가 이 말도 안 되는 두 번째 며느리를 무려 7년이나 품고 가르치려 애썼다는 겁니다. 결국엔 내쫓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인내심은 정말 보살이 따로 없죠. 며느리들만 속을 썩였느냐? 아니죠. 넷째 아들 이명대군은 첫 번째 아내가 하도 기행을 일삼아서 1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이혼을 시킵니다. 그리고 14살에 다시 장가를 보내죠. 그런데 이 다 큰 아들이 글 공부는 나 몰라라 하고 맨날 기생집이나 드나들며 방탕하게 노는 겁니다. 옛말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하더니 18명이나 되는 자식을 두었던 소원왕후의 하루하루는 정말 한숨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쳐가던 1441년, 가뭄에 단비 같은 아주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문종의 세 번째 부인이 드디어 적장손, 그러니까 훗날의 단종을 낳은 겁니다. 새근새근 잠든 예쁜 갓난쟁이 손주를 품에 안아보면서 소원왕후는 그제야 그 험난했던 삶의 무게를 아주 잠시나마 내려놓고 평범한 할머니로서의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행복도 잠시뿐이었죠. 마지막 여섯 번째 이야기, 가혹한 비극의 끝이자 조선 최초의 합장릉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부터의 시간은 참으로 잔인합니다. 천천히 한번 따라가 보시죠. 1444년 11월 간신히 노비 신분을 벗어났던 늙은 친정어머니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인 불과 2주 뒤 왕비가 그토록 예뻐했던 다섯 번째 아들 광평대군이 천염두로 목숨을 잃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딱 한 달 뒤 이번엔 일곱 번째 아들 평원대군마저 천연두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불과 몇 달 새에 사랑하는 어머니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아들을 연달아 잃은 겁니다. 그 끔찍한 충격 앞에 강철 같던 소원왕후의 몸과 마음은 결국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사경을 헤매자 남은 아들들은 거의 이성을 잃다시피 했습니다. 세자가 자기 팔을 불에 지지며 기도하자 다른 대군들도 질세라 다투어 자기 팔을 불에 태워가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생사를 태우는 고통을 참아가며 하늘을 향해 제발 제발 우리 어머니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목 놓아 울부짖었던 그 아들들의 찢어지는 심정이 어르신들 조금이나마 느껴지십니까? 하지만 가족들의 그 피 끓는 기도도 하늘에 닿지 못한 모양입니다. 1446년 3월 24일 소원왕후는 52이라는 길지 않은 나이로 조용히 숨을 거둡니다. 역적의 딸로 떨어져 피눈물을 삼키고 남편의 수많은 여인들을 넉넉히 품어내고 나라의 큰 불길 앞에서는 백성을 지켰지만
끝내 들이닥친 자식들의 죽음 앞에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참으로 위대하면서도 한많은 생애가 저무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처음에 드렸던 흥미로운 질문에 답을 내릴 시간입니다. 아내의 죽음 앞에 세종대왕은 경기도 여주의 조선 최초로 부부가 함께 묻히는 합장랭을 만듭니다. 그리고 아직 펄펄하게 살아있는 자기 자신이 묻힐 자리를 죽은 아내의 무덤 바로 옆에 미리 파두게 한 것이죠. 후궁이 그렇게나 차고 넘쳤지만 세종대왕이 마음 깊이 존경하고 죽어서까지 영원히 곁에 놓고 싶었던 단 한 사람, 그건 오직 소헌왕후 뿐이었습니다. 어르신들 모진 풍파 속에서도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눈물을 꾹꾹 눌러 삼켰던 소헌왕후의 삶,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진짜 위대함이라는 건 번쩍거리는 금권에 있는 게 아니라 소헌왕후가 보여준 저 묵묵한 인내와 헌신의 무게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 마음속에 살포시 남겨드리면서 오늘 역사 해설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